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셨다가 수사관이 하시는 날카로운 질문, 유도신문 등에 당황을 하시고 조사를 받을 때쯤이면은 사실관계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말이 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될 수가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준비를 안 해 가신다거나 혹은 당황을 하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이렇게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포인트처럼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러 언제 나올 수 있냐 이런 전화가 걸려오기까지는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하고 그럼 수사관은 그 고소장을 받아보고 고소인은 입증 자료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고소인을 한번 불러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검토를 다 마치고 그때서야 이제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셨다가 수사관이 하시는 날카로운 질문, 유도신문 등에 당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으신다고 아무렇게나 말씀을 하셨다가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 예를 들면 CCTV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과 우리가 말한 게 다르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 말이 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될 수가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건 당일에 편의점을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안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인 CCTV를 보니까 편의점에 가는 게 정확하게 찍혔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우리의 진술이 상충이 되게 되면 우리 진술의 신빙성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우리의 진술이 일치할 수 있도록 맞추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직면에 있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쯤이면은 사실관계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확보하실 수 있는 경우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셔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그 사실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일로 고소를 당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수사관한테 현출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소장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수사관이 어떤 거를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지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측 질문도 한번 뽑아보시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출석을 하셔서 대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은 문서로 정리를 해보셔도 되고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곳에 정리를 해가셔서 중간중간에 좀 세부적이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보면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하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준비를 안 해 가신다거나 혹은 당황을 하시게 되면 수사관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중간 정도만 듣고 이런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중간에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수사관이 의도한 질문과 이제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불필요하거나 혹은 불리한 말씀까지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조사 과정이라는 것이 수사관이 중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혐의를 밝혀내는데 조금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불필요한 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관이 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질문이 들어와서 그 대답을 또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피의자 누구누구 씨는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떤 기종으로 무슨 게임에 접속을 해서 피해자에게 성적 만족의 목적을 가지고 채팅을 좀 읽어주겠죠. 이러한 채팅을 전송한 사실이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채팅을 전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질문에는 앞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모든 부분을 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 되고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냐? 무혐의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채팅을 보낸 사실은 있다, 이것만 딱 인정을 하셔야 되고 성적 만족의 목적에서 하신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보냈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게임상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비아냥거리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 울컥하고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말을 하셔야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무혐의도 다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의견서가 나가고 하면서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저 네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사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지금은 통매음을 예시로 들어드렸지만 상해, 폭행, 절도 이러한 범죄마다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괜히 거짓말을 하시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괜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을 창피하다거나 아니면은 꺼림칙하다거나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시다가 진짜 정말로 중요한 부분, 우리가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신뢰성이 떨어져서 좀 사건이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먹히지 않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검사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형법적이나 사건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피의자분들이 실제로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은 피의자들의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우리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과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잘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믿을까 말까 한 경우가 많은데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죽지 않기, 그러나 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수사관과는 또 싸우지 않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수사관 분들도 친절하고 이제 공정하게 많이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편인데 아직도 조금 위압감을 형성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좀 유도신문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해줄 수가 있겠지만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하시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싸우지만 마시고 정중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기죽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축이 되시거나 당황을 하시게 되면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걸려들어서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한다거나 좀 아다르고 어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불리하게 진술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수사를 받으시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좀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요청을 하시면서 좀 당당하고 소신 있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누가 내 편인지 정확히 좀 파악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관분들이 굉장히 피의자에게 우호적으로 나오시면서 편의도 많이 봐주시고 심지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변호사 말을 믿지 말고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간단한 사건이어서 이렇게 우호적인 수사관님들 덕분에 잘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볼 때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수사관분들이 매우 우호적으로 나오시면서 변호사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내가 잘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피의자와 직접 연락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거론을 하고 의뢰인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의뢰인분들은 변호사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수사관은 나를 너무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보다 오히려 수사관이랑 더 르포를 형성하시고 수사관들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다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분들이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다가도 결론을 보면 검찰로 송치를 하거나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기소가 되거나 이러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이 피의자, 의뢰인 당사자가 최대한 이 사실관계 속에서 최대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본인과 사실 변호인밖에 없습니다. 수사관 분들은 사실 중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혐의점을 밝혀내고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데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누가 내 편인지 잘 판단을 하시고 변호인을 믿으시고 의지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분위기에서 조사가 맞춰지면 구속이 되는 것이고 뭐 안 좋은 분위기에서 맞춰지면 어느 정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축도 많이 되시고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잘 준비를 해보시고, 많은 변수가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